프린스턴에서 온 편지 평일 아침 매일 보내드리고 있는 2025 에디션의 5월 두 번째 주말판 팟캐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메리카노를 진행하는, 요즘에는 프린스턴에서 매일 뉴스레터 쓰고 있는 프린스턴 주민 송인근입니다. 어제 제가 뉴스레터에도 썼지만 이번 주 주말판 에피소드는 제가 지난 주말 DC에 다녀오느라고 작업이 좀 늦어져서 하루 늦은 5월 12일 월요일 밤에 지금 녹음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각으로는 이제 13일 좀 오후 늦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다음 주부터는 짝꿍 요영 교수의 이제 전 세계 학회 발표 일정을 따라서 한국과 유럽을 갔다가 이제 다시 프린스턴으로 돌아오는 이제 여름 대장정 일정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팟캐스트 업로드는 조금 뜸해질 수도 있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팟캐스트를 못 올리는 날에도 뉴스레터는 꼭 매일, 평일 매일 올리도록 하겠고요. 그동안에는 약속을 해놓고 자꾸 지키지 못하는 어떤 양치기 소년의 모습을 자꾸 보여드려서 좀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그래도 지난 한 달 동안 거기서 좀 탈피한 모습을 보여드린 것 같아서 스스로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팟캐스트 업로드나 뉴스레터 발송 일정은 그때그때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프린스턴에서 온 편지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동안 이제 프린스턴에서 온 편지를 구독해 주시던 분들께 유료로 구독제로 전환을 하면서 첫 달 무료 뉴스레터를 이제 보내드린 그 혜택이 곧 끝날 텐데, 유료 구독으로 전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제 감사드리고, 그렇지 않으셨더라도 계속 프린스턴에서 온 편지와 아메리카노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래전부터 여러 다른 경로로 후원해주시고 또 응원해주셨던 분들께 제가 일일이 감사 인사를 전하지 못하고, 소위 이제 구독자 관리하는 게 좀 서툰 점이 자꾸 나오는데, 그런 것도 이제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꾸준히 열심히 이제 편지 쓰고 에피소드 팟캐스트 올리는 것으로 감사한 마음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속보로 늦지 않게 따라가면서 전해드려야 하는 뉴스들이 자꾸 나옵니다. 미국과 중국 대표단이 제네바에서 마주 앉아 관세 및 이제 무역 전반에 대한 협상을 벌였고, 거기에 진전이 있었다는 소식이 대표적일 텐데요. 그래서 한때 145%까지 올랐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오늘 발표로 이제 30% 수준까지 다시 내려갔습니다. 상호 관세,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 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을 때와 비슷한 수준인데요. 관세 전쟁이 이제 눈 먼저 감는 사람이 지는 일종의 눈싸움이었다면 트럼프가 먼저 눈을 깜빡인 건데, 이제 누가 이겼느냐가 시장에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은 당장 무지막지하던 관세가 원래대로 내려왔다는 소식에 바로 오늘 이제 반등했습니다. 또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제약회사에 30일 안에 약값을 내리라는 행정명령에 이제 서명을 했는데요.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제약회사들은 어떻게 반응할지, 미국은 물론 이제 전 세계 의료 서비스에 미칠 영향은 무엇이 있을지 같은 이야기는 기사들을 더 제가 좀 읽어보고 종합해서 이번 주 중에 또 뉴스레터로 자세히 전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것보다 좀 더 긴 호흡으로 들여다볼 만한 주제로, 트럼프가 트럼프 했네 하면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안 되는 주제라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달 초에 뉴스레터에 쓰기도 했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더욱더 노골적으로 변한 트럼프의 이해상충 논란, 잠재적인 부정부패 문제입니다. 지난 5월 3일 보내드린 뉴스레터에서는 암호화폐와 트럼프의 이해상충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했는데요. 오늘은 거기에 더해서 에어포스 원과 야들 트럼프들이 전 세계에서 벌이고 있는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의 사업들을 짚어보고, 암호화폐에 관해 썼던 내용도 좀 더 업데이트를 해서 오늘 팟캐스트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한국 정치 문화에 여전히
하다 보니 그래서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겠지만 이 정도 수준의 부정부패, 잠재적인 이해상충 문제라면은 임기 말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한국이라면은 거의 100% 퇴임 후에는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수준의 지금 상황으로 보입니다. 물론 미국은 전직 대통령을 수사하거나 거기에 죄를 묻는 관례가 없죠. 관례와 관습, 관행을 따르는 게 미국 정치의 전통이란 이야기는 여러 번 드렸고요. 게다가 대통령으로서 한 일들에는 죄를 묻지 않는다는 이른바 선제적 셀프 사면을 대법원 판례까지 얻어둔 트럼프이기 때문에 한국처럼 검찰이 다분히 정치적인 동기로 전직 대통령을 수사하는 건 제도나 정치 문화적으로 볼 때 사실상 불가능한 나라이긴 합니다. 미국이. 그렇지만 또 트럼프가 지금 벌이고 있는 일이 워낙에 전례 없는 수준이라서 이걸 문제 삼지 않고 그냥 과거는 과거니까 묻어주자 라고 하는 게 과연 옳을지는 앞으로도 두고두고 미국 정치에서도 정치적으로 뜨거운 그런 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와 이해상충, 부정부패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인 여파나 자세한 논란은 나중에 유영 교수님과 함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저 혼자서 지금까지 나온 뉴스들, 제기된 의혹들을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팟캐스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이란 영어 단어, 이 president는 라틴어 presidence를 어원으로 합니다. 라틴어는 제가 정확히 어떻게 읽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또 동사 preside와 같은 어원을 공유하는데, preside가 이제 회의를 주재하다, 가장 앞열에 앉아 있거나 서 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조직의 리더라는 뜻을 갖게 됐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기업의 회장이나 이사회 의장을 가리킬 때도 쓰는 이 president와 쓰임이 같습니다. 정부, 특히 행정부의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이고, 뜻을 모아 결정을 내리는 리더, 곧 대통령이란 뜻이 되죠. 대통령은 선거를 통해 직접 선출되는 자리 가운데 가장 그 지위가 높습니다. 선거로 뽑힌 권력자는 시민의 감시를 받아야 하는 공인이죠. 공인으로서 대통령이 되기 전에 개인으로서 시민과 달라야 하는 건 상식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경계를 1기 때 잔뜩 흐려놓더니 2기 때는 아예 아무렇지 않게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노골적으로 선물을 받고 엄청난 돈을 벌면서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려는 목소리는 전부 다 무시하거나 실제로 위협을 가하고 처벌하면서 자유롭게 선을 계속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 선을 넘는 정도를 넘어 원래는 철저히 분리되어야 하는 개인 트럼프, 주로 사업가 트럼프라고 할 수 있죠. 이 개인 트럼프와 공인 트럼프,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 트럼프가 사실상 한 몸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안이 3가지 있습니다. 원래 열흘 전에 뉴스레터를 쓸 때만 해도 암호화폐 관련한 문제가 핵심이었죠. 그래서 뉴스레터의 제목도 트럼프 코인과 이해상충이었는데 그 사이에 2가지 뉴스가 이제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억 달러쯤 한다는 비행기를 선물로 받아 에어포스원으로 쓰고 퇴임 후에는 개인 전세기로 쓰겠다는 트럼프, 그리고 아들들이 트럼프의 이름을 달고 벌이는 전세계 사업 이야기를 짚어보고, 암호화폐 세상에서 트럼프가 어떻게 전례 없이 돈을 긁어 모으고 있는지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12일 언론에서 일제히 다룬 소식인데요. 에어포스원 이야기입니다. 제 또래의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제가 에어포스원이란 단어를 처음 알게 된 거는 어렸을 때 이제 그 동네 비디오 가게에서 빌려서 본 해리슨 포드가 주연했던 영화 그 에어포스원을 통해서였습니다. 미국 대통령 전용기 이름은 이제 공군 비행기 중에 넘버1이란 뜻에서 에어포스 원이구나 하고 그때 알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영화 시나리오는 허무맹랑한 그런 영웅물이었던 거로 기억을 해요. 아무튼 현재 미국 대통령의 전용기 에어포스 원은
1990년에 조지 H.W. 부시, 그러니까 아버지 부시 대통령 시절에 도입된 보잉 747 기종이라고 합니다. 벌써 이제 운항한 지 30년이 훌쩍 넘다 보니 정비와 보수에 시간과 돈이 갈수록 많이 드는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첫 번째 임기 때 이미 여기에 불만을 표시하며 보잉에 새로 업그레이드된 에어포스 1을 주문했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주문은 의회도 승인을 했고, 보잉이 그에 따라서 최신 787 기종으로 에어포스 1을 제작 중이긴 한데 납품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집권 4년 동안 큰 불만 없이 에어포스 1을 계속 이용했고, 다시 백악관에 돌아온 트럼프는 근데 뭐야 아직도 진전이 안 된 거야 하면서 보잉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카타르 왕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잉 747 호화 여객기 한 대를 에어포스 1으로 쓰라고 기증하려 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임기 중엔 대통령이 전용기로 쓰고 미국 정부가 아니라 트럼프한테 직접 주는 선물이니 임기가 끝나면 자기 이름을 딴 대통령 도서관에 기증되는 식으로 해서 본인이 계속 전세기로 타고 다닐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설마 진짜 했는데 트럼프 본인이 소셜미디어에서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백악관은 협상이 아직 진행 중이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투명하게 처리할 거라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근거도 없이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한다며 선물 받을 능력도 없으니 배가 아파서 저러는 거지 라며 민주당은 루저라고 조롱했습니다. 현재 트럼프는 대통령직을 수행할 땐 에어포스 1을 타고 다니는데, 지난 선거에서 유세를 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이동할 때는 자기 전세기를 타고 다닙니다. 1991년에 제작한 보잉 757-200 기종으로 2011년에 1억 달러를 주고 산 전세기라고 해요. 트럼프 포스 1이라고 트럼프 로고를 이제 대문짝만하게 써둔 비행기인데, 이거 뉴스에서 많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비행기 내부 인테리어가 화려하기로도 유명하지만 카타르 왕실이 이번에 선물할 예정이라는 비행기는 이보다도 훨씬 더 크고 넓고 최신 기능을 장착한 기종으로 알려졌습니다. 시가만 해도 4억 달러, 우리 돈으로 5천억 원이 넘습니다. 자, 이 세상 부자들 중에 미국 대통령한테 선물을 줘서 환심을 살 기회가 있다면 이를 마다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다들 할 수만 있다면 5천억 원 정도 쓸 수 있는 그런 부자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고 대신 5천억 원 이상을 뽑아낼 국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던 건 왜일까요? 미국 헌법이 그러지 못하게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수나 보상, 사례금을 뜻하는 emolument라는 단어가 있는데, 미국 헌법에는 이 사례금 조항, 그러니까 emolument clause가 있습니다. 이 조항은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외국 정부로부터 선물이나 이득을 받지 못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이 선물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자기 전용기로 쓸 거라고 계획을 밝힌 상황에서 어떻게 법을 지키면서 선물을 받겠다는 건지 방법이 뾰족히 없어 보입니다. 억지 논리를 내세우고 법무부 장관을 시켜서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라고 하긴 하겠지만, 그런다고 법을 어긴 행위가 트럼프 말처럼 똑똑한 거래로 둔갑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하는 일은 탈세든 뒷돈 주고 입을 막는 일이든 스마트한 거라고 늘 포장해 왔습니다. 반면에 정직하게 세금 내는 사람이나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일을 헛수고 멍청한 스투피드한 짓이라고 손가락질하곤 하는데, 이번 일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똑똑해서 잘나서 이렇게 귀한 선물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사실을 얼마나 오도하는 거냐면 다음 두 가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다시 입성하면서 경영을 아들과 믿을 수 있는 신복에게 맡긴 트럼프 그룹, 이 트럼프 오거나이제이션이 주로 호텔과 골프장 등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데, 이 트럼프 그룹이 카타르의 골프 리조트 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타르 왕실이 트럼프한테 잘 보여야 하는 이유는 카타르의 큰 개발 사업을 맡은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주이기 때문이죠. 또 미국 대통령한테 잘 보이고 싶더라도 외국 정부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는 건 앞서 살펴봤듯 헌법의 사례금 조항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비행기를 선물 받겠다고 하는 건 스마트해서가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절차대로 의회한테 허락을 받으려 했다면 아마 공화당 의원들도 선뜻 승인해주지 않았을 그런 일인 겁니다. 대통령이 헌법을 우회하거나 무력화하면서까지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일을 벌이면서 자고로 돈은 이렇게 버는 거야 임마 라고 외치고 있는 꼴이죠. 야당인 민주당과 시민단체들도 대체로 트럼프 대통령 일가와 행정부의 부정부패가 이미 전례 없는 수준이라지만 이번 일은 특히나 충격적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규모가 커서 한번 놀라고 이렇게 자명한 불법을 공개적으로 자랑하듯 저지르는 패기가 또 놀랍다는 건데요. 이미 지지층 대부분은 트럼프를 향한 비판은 그저 정치적인 마녀사냥, 트집 잡기일 뿐이라고 믿는 사람들만 남은 상황에서 트럼프는 언론의 비판을 전부 다 가짜뉴스로 치부하고 법정 다툼이 있으면 재판을 질질 끌거나 판사를 협박해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는 등 늘 해오던 교본대로 행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카타르 정부는 여전히 논의 중인 사안이고 최종 결정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고 백악관도 당장 비행기를 인도받을 가능성은 없다,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으며 전문가들도 에어포스원에 필요한 보안 장치들을 설치하고 개조하는 데도 시간이 꽤 걸릴 거라서 아무리 서둘러도 2027년은 돼야 에어포스원을 교체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에어포스원은 단지 미국 대통령의 이동수단이 아니라 유사시에는 미군의 지휘 통제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전략 자산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자세한 내용은 기밀사항에 붙여져 있으므로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언론 보도를 종합해보면 에어포스원은 핵 공격이나 핵 폭발 시 발생하는 전자기 펄스, EMP를 차단하는 차폐 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미사일도 회피하는 각종 첨단 기능을 장착해야 하며 통신상 최고 등급의 보안까지 갖춰야 합니다. 아무리 비싼 비행기를 받더라도 미군이 그때부터 이 모든 기능을 갖춘 비행기로 개조하는 데는 또 적잖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에어포스원을 바꾸는 문제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죠. 앞서 잠깐 언급한 이 트럼프 그룹,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의 해외 사업들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그룹은 트럼프 대통령이 운영해온 호텔, 골프장, 리조트 등 부동산 개발 사업을 주로 하는 기업들의 이제 지주회사격인 재벌 그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장으로 직접 경영을 해오다가 이번에 백악관으로 돌아오면서 자신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경영에서 손을 뗐으니 이해상충은 어불성설이다 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그룹 경영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두 아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에릭 트럼프는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는 점을 10분 활용해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을 잇따라 따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그룹의 사업 가운데 암호화폐 관련한 내용은 뒤에 따로 또 알아볼 테니 그건 빼고 부동산 개발 위주로 살펴보자면요. 두 아들 트럼프가 올해 들어 중동과 동유럽을 순회하며 수십억 달러의 부동산 개발 사업권을 따냈습니다. 카타르의 트럼프 골프 리조트, 사우디아라비아와 두바이의 고급 주택단지, 세르비아 정부가 소유한 땅에 개발하기로 한 고급 호텔 등인데요. 특히 중동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안보에 매우 중요한 곳이죠. 이런 곳에서 미국 대통령이 열심히 가웬일로 돈을 벌고 있는 겁니다. 만약 중동에 이제 오일머니로 돈이 많은 정부나 왕실이 트럼프 사업의 VIP 고객이 되어준 것이 미국 대통령이 외교 정책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해상충이 아니라면 무엇이 이해상충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말씀드렸듯이 개인과
공인의 거리는 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트럼프와 대통령 트럼프의 거리는 멀어야 합니다. 멀수록 좋습니다. 아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하는데 왜 대선에 뛰어든 트럼프를 두고 처음부터 언프레지덴셜하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 뭐 이런 비판이 많았잖아요. 그 중에 이렇게 공사를 구분하는 개념 자체가 없는 점도 중요한 원인의 하나였습니다. 어쨌든 미국 사람들은 그런 트럼프를 2번씩이나 대통령으로 뽑았고 내 사업에 있어 중요한 고객이니까 국가의 외교 안보에는 별 도움이 안 되거나 심지어 해롭더라도 내 고객의 편의를 봐주라고 국무위원들에게 지시하는 사람이 지금 미국의 대통령 자리를 맡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권 말고 또 하나 문제의 소지가 아주 큰 사업이 사설클럽, 익제큐티브 브랜치 클럽입니다.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창립해서 운영하는 사설클럽으로 50만 달러, 7억 원 상당의 회비를 내야 가입할 수 있는데 백악관 고문, 로비스트, 암호화폐 기업인들이 돈을 댔고 언론에는 철저히 비공개되는 이른바 돈 많은 고위층의 전용 공간을 목표로 하는 회원제 클럽입니다. 보수 성향 인사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다양한 사안을 논의하는 공간을 지향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돈 많은 사람들이 정부에 비싸게 민원을 넣고 로비하는 창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1기 트럼프 행정부 때는 트럼프 호텔 로비나 마라라고의 자택이 이러한 민원 창구이자 로비 공간으로 활용됐는데 이걸 아예 워싱턴 DC 한복판에 옮겨두고 정식으로 간판을 달고 이제 영업을 시작한 셈입니다. 미국은 물론 로비가 합법인 나라입니다. 유해영 교수님이 로비에 관해 설명할 때마다 항상 가장 먼저 편견을 깨셔야 합니다 라면서 하시는 말씀이 로비가 미국에선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또 검은 돈 부정부패, 비리와 동의어로 로비를 취급하면 미국의 정책이 실제로 형성되는 과정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인데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창립한 익제큐티브 브랜치 클럽은 그런 설명을 무색해하는 공간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아들이 아예 정부에 로비하려면 최소한 50만 달러 내고 여기 와서 민원 넣으십시오 라고 프라이빗 클럽을 차린 셈이니까요.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에 이렇게 거액의 가격표를 노골적으로 붙여놓고 파는 건 기존의 입법, 규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로비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를 낳습니다. 물론 기존의 로비 제도에 대한 비판도 상당히 거세긴 했지만 익제큐티브 브랜치 클럽은 더 큰 논란을 낳습니다. 여기에 백악관 AI 고문 직책을 맡고 암호화폐 사업에도 관여하고 있는 데이비드 sak스나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사업 동업자인 트럼프 중동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의 아들들 잭 위트코프와 알렉스 위트코프가 클럽의 중역을 맡고 있어 이들이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의 문고리 권력이 돼서 부정축제의 몸통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언론에 철저히 비공개된다는 건 그 자체로 민주주의 사회라면은 받아들일 수 없는,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계획입니다. 또 한 번의 거대한 이해 충돌이 우려되는 사안이자 지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해 충돌이라는 비판이 나올 때마다 아니 내가 경영에서 손 뗐으니 문제없다 라고 일축하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일축해선 안 되는 게 직접 경영만 하지 않을 뿐 트럼프 그룹에서 나오는 수익 배당은 꼬박꼬박 도널드 트럼프 본인에게 다 가고 있고 트럼프가 자신의 사업들을 다른 나라와 협상할 때 수시로 직접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능한 사업가를 대통령으로 뽑았으니 이렇게 협상 카드가 더 생겨서 좋지 않느냐고 말할 사람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개인 트럼프의 이익, 그러니까 사익과 미국의 국익은 매번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또 때로는 사익과 국익이 직접적으로 맞부딪힐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럴 때 대통령이라면은 자기 주머니 채우는 것보다 국익을 우선시해야만 합니다. 그러라고 뽑아준 거죠. 그렇지 못하면 그래서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해상충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다 보면 이게 중간선거에서도 분명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의회의 다수당이 민주당으로 바뀌면 즉 여소야대 정국이 되면 의회는 바로 이 문제를 전격적으로 대대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과 트럼프 그룹의 해외 사업과 이해상충 문제까지 짚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암호화폐 사업, 통칭해서 트럼프와 코인 문제는 사실 지난 3일에 보내드린 프린스턴에서 온 편지 뉴스레터를 자세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보면서 거기에 새로 업데이트된 뉴스를 몇 가지 추가해서 오늘의 마지막 주제로 살펴볼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원래 대체로 부정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임기 때도 그랬고 선거에서 패한 뒤에도 한동안 비트코인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죠. 그러다 2024년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를 펼치면서 암호화폐 지지자들에게서 일종의 가능성을 봤습니다. 첫째, 암호화폐 세력은 바이든과 민주당 행정부를 엄청 싫어한다는 걸 간파합니다. 나랑 적이 같으면, 나랑 같은 사람을 싫어한다면 누구하고든 손을 잡을 수 있는 법이죠. 그리고 둘째, 암호화폐 지지자들의 재력에 또 주목했습니다. 비트코인에 관한 규제를 풀어주겠다고 약속을 하면 거기에 희망을 걸고 선거 자금이 꽤 모인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한 다음에 트럼프는 좋다, 오늘부터 나는 그런 비트코인 지지자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2024년 6월에 내시빌에서 있었던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가서는 내가 당선되면 비트코인을 미국 정부의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하겠다면서 이런저런 공약들을 막 쏟아내기도 했죠. 암호화폐 지지자들과 이렇게 가까워진 트럼프 대통령은 암호화폐의 사업성에도 주목합니다. 정확히 누가 이거를 이제 설명을 했고 피치를 했는지, 그래서 부추겼는지는 알 수 없지만 특히 이제 트럼프의 아들들이 아예 암호화폐 사업가로 변신합니다. 그래서 벌인 사업이 밈코인을 만들고 암호화폐 은행을 목표로 하는 회사를 차려서 토큰을 판매하면서 일종의 예금 형식으로 돈을 모으며 스테이블 코인 발행 사업에도 뛰어들었습니다. 이걸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양한 암호화폐 가운데 밈코인이란 게 있습니다. 밈코인이란 왜 이제 온라인상에서 돌아다니는 짤 이런 거를 밈이라고 하잖아요. 유행을 타는 어떤 장면이나 문구 이런 거를 박제를 해서 그걸 코인으로 만든 건데 밈코인 사업에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들이 뛰어들었어요. 이 트럼프 그룹의 자회사 중 하나인 CLC 디지털이란 회사가 트럼프 코인을 발행했는데요.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나를 사칭해서 무슨 코인 만들고 돈 모으고 하는 사람들 있는데 이거 다 사기니까 여기에 현혹되거나 투자하지 마시라 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트럼프는 반대였습니다. 취임 사흘 전인 1월 17일 소셜미디어에 공식적으로 나를 형상화한 밈코인을 출범한다. 이름하여 트럼프 코인 많이들 구매하시라 라고 판촉력을 발휘합니다. 트럼프 코인은 지난해 유세 중에 총알이 귀를 스치고 지나갔을 때 그 상황에서 번쩍 주먹을 치켜들며 Fight, fight, fight를 외친 그 트럼프의 그 모습을 밈으로 만든 코인입니다. 원래 밈코인은 성격 자체가 확 떴다가 금방 푹 꺼지는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분히 투기 목적의 거래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트럼프 코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취임을 앞두고 직접 자신을 형상화한 이른바 정품 굿즈를 홍보했으니 수요가 몰리면서 개당 17센트에 불과하던 트럼프 코인 가격은 한때 개당 75달러까지 치솟습니다. 그런데 사업성이나 대단한 기술 없이 투기 수요가 몰려서 오른 자산 가격은 반드시 금방 푹 꺼지기 마련이죠. 밈코인인 트럼프 코인도 다르지 않았는데 코인 가격은 이내 고점 대비 90% 가까이 폭락했고 이럴 줄 모르고 트럼프를 응원하면서 돈도 벌자는 마음으로 어깨도 아닌 이제 정수리에서 코인을 샀던 많은 사람들이 큰 손해를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트럼프 그룹은, 트럼프의 아들들은 여기서 이제 금전적인 이득을 봤을까요? 실은 밈코인이라는 거를 아무것도 없이 이제 백지 상태에서 발행한 게 아니라 이미 트럼프 재단의 자회사인 CLC 디지털과 싸우자 LLC, 그러니까 F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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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LC라는 기업이 법인이 코인 8억 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2억 개를 초기 코인 공개라고 하죠. 이 ICO 형식으로 찍어내서 사람들한테 판매했던 겁니다. 한때 개당 코인 가격이 사실상 휴지 조각이었다가 75달러까지 갔다는 건
기존의 이 발행자들이 들고 있던 코인 8억 개의 가치가 600억 달러, 85조 원에 이르렀다는 뜻이 되죠. 물론 코인을 발행한 두 회사는 원래 가지고 있던 코인을 팔지 않고 계속해서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부상에만 잔뜩 부풀려졌던 자산이 금방 다시 쪼그라들긴 했는데, 하지만 코인 발행자는 이 밈코인이 거래될 때마다 일정 부분을 거래 수수료로 챙깁니다. 뉴욕타임스 탐사보도팀이 블록체인 분석업체에 의뢰해서 확인한 트럼프 코인의 거래 수수료는 3월까지만 해도 1억 달러가 넘었고, 오늘 나온 기사에 따르면 지금까지 약 3억 2천만 달러, 4,300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소셜미디어 포스팅 하나로 불과 몇 달 만에 우리 돈 수천억 원을 번 셈입니다. 투기 수요가 몰리면서 누군가 극소수는 떼돈을 벌었고 누군가는 쪽박을 차게 됐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그 일가는 사실 법적으로 문제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밈코인을 투자 상품으로 홍보하지 않았고, 어디까지나 이 수집품, 콜렉터블이라고 하죠. 왜 이렇게 포켓몬 카드 같은 것처럼 이런 수집품의 일종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고 지지한다면 기념삼아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겠냐라고 말했을 뿐이므로 증권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증권법에 저촉이 된다면은 어떤 일종의 투자 상품을, 이거를 지금 얼마에 사놓으면 나중에 이 가격이 올라서 금전적인 이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홍보를 했다면 이게 문제가 될 텐데, 그렇게 볼 수 없을 만큼 선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일이 없어 보입니다. 물론 이제 투기를 유도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그렇다고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있는 만큼 이 문제를 조사해야 하는 이제 규제 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이 문제를 조사할 법도 한데,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밈코인의 증권 여부는 증권거래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게리 갠슬러 증권거래위원장은 원래 2026년까지 임기가 보장돼 있었는데, 트럼프는 대통령한테 해임 권한이 없음에도 갠슬러를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첫날 바로 해고할 거라고 계속해서 위협을 해왔어요. 물론 또 정권이 교체되면 증권거래위원장이 임기가 남아있더라도 물러나는 게 관행이긴 합니다. 그래서 갠슬러 위원장은 이에 따라 실제로 물러났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공석이 된 증권거래위원장 자리에 친암호화폐 인사로 분류되는 마크 우에다를 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위원장 대리로 우선 지명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해서 밈코인은 증권법 위반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을 부랴부랴 만들어서 발표한 겁니다. 이렇게 밈코인으로 재미를 본 트럼프의 아들들은 누가 트럼프 코인 많이 가지고 있나 콘테스트를 개최합니다. 이게 또 엄청나게 기발하다면 기발하고 심각한 문제의 소지가 또 있어 보이는 일종의 행위인데, 이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밈코인, 트럼프 코인을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는지 집계를 해서 그 상위 220명을 추려서 트럼프와의 만찬에 초대하고, 또 최상위 25명한테는 백악관 프라이빗 투어, VIP 리셉션을 개최한다. 그래서 대통령하고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겠다. 이거를 상품으로 내건 콘테스트였습니다. 이 콘테스트가 오늘 밤, 그러니까 13일까지라서 이제 오늘 마감이 됐는데, 상위 명단에 든 사람들 중에는 암호화폐 사업체를 운영하는 기업가, 투자자들이 많았고, 특히 미국 사람들보다도 해외 인사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원래 미국 사람이 아니면 대통령을 포함해 미국 정치인한테 정치 후원금이나 이른바 정치 자금을 내는데 엄격한 제약이 따릅니다. 해외의 자본과 권력이 미국 정부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막아둔 규정들 때문인데, 트럼프는 야, 돈의 국적이 어딨냐, 내 주머니에 들어오면 다 좋은 거지 라는 마인드로 이런 규제를 신박하게 무력화한 겁니다. 물론 미국은 선거자금과 정치 후원금을 사실상 무한대로 낼 수 있는 나라이긴 합니다. 기존의 어떤 각종 규정들에도 이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선거 과정에서는 돈도 표현에 해당하므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 수정헌법 1조에 따라 선거자금 규모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시티즌즈 유나이티드
대법원 판례에 관해서는 유해영 교수님도 여러 번 글을 썼고 저희 아메리카노에서도 소개한 적이 있죠. 하지만 기존의 선거자금이나 정치 후원금은 대개 선거 캠프나 정치인의 후원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제를 더 열심히 추진해달라, 아니면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게 법을 통해서든 의회 조사를 통해서든 막아달라고 돈을 내면 정치인과 그의 수행비서들이, 정책비서들이 그에 맞게 돈을 써서 법안도 쓰고 규제도 집행하고 이런 식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가 연 이 컨테스트는 그 많은 돈이 후원 계좌가 아니라 트럼프와 가족의 개인 계좌로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부자들이 비싼 돈 주고 트럼프와 마주 앉게 되면 무엇을 요구할까요? 그 자체도 사실 명확하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이 모든 내용들이 언론이 취재할 수 없는 어둠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점이 정말 문제인 겁니다. 부정부패의 온상이 될 완벽에 가까운 요건을 갖춘 곳에서 부정부패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기대할 만한 근거를 떠올리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는 견제장치를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다 치워버렸다는 점도 말씀드렸죠. 아까 증권거래위원장 대리를 임명해서 밈코인의 증권법 위반 여부는 조사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원칙을 발표한 데 이어서 실제로 의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정식으로 증권거래위원장이 된 폴 애트킨스도 트럼프의 이제 대표적인 코드 인사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인물인데, 암호화폐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철폐하거나 완화해달라는 업계의 요구를 대체로 들어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많은 밈코인만 해도 트럼프 가족들이 소위 돈을 벌려고 작정하고 만든 프로젝트는 아니었습니다. 트럼프는 시쳇말로 빠와 까가 이제 극명하게 갈리는 원래 인물이잖아요. 지지자들한테도 이것저것 굿즈를 만들어서 팔곤 했는데, 이 굿즈를 사면 디지털 코인, 암호화폐, 밈코인 이걸 사면 돈도 벌 수 있다, 잘 포장하면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긴가민가 하면서 해봤는데 의외로 대박이 난 사례가 이제 밈코인의 사례였고, 반면에 암호화폐 업계의 1등 은행을 만들자 그 목표로 설립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암호화폐 세상의 JP 모건이 되겠다는 목표로 첫 삽을 뜬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암호화폐 업계에서 이제 트럼프의 이해상충을 이해하는 어떤 핵심 키워드가 됩니다. 자, 이번에도 이 트럼프의 아들 셋과 트럼프의 친구, 측근의 아들들, 여기에 창업 경험은 있지만 아직까지 회사를 성공적으로 키워낸 적은 없는 이제 경영자들이 의기투합해서 이 회사를 차렸는데요. 암호화폐 투자은행을 표방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지난해 10월 자체 거버넌스 토큰이라고 할 수 있는 WLFI라는 토큰 코인을 발매해서 투자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 토큰을 사면 회사의 의사결정에 토큰의 지분에 비례해서 투표할 수 있는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름도 거버넌스 토큰이고 일종의 비상장 가상 주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트럼프 일가가 처음부터 늘 다수결에서 안정적인 다수를 이루도록 기본적인 지분은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진행된 토큰 판매입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풀린 토큰을 누구 한 명이 다 사더라도 다수결로 경쟁이 붙으면은 트럼프의 가족들이, 원래 주주들이 대주주 지위를 잃지는 않는 선에서 더 자금을 모으기 위해 이런 토큰 판매를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출시했을 때는 반응이 시원찮았습니다. 시원찮은 정도가 아니라 아무도 거의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딱 봐도 조야하기 짝이 없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이해되지도 않는 비전 탓에 토큰은 거의 팔리지 않았는데요. 그러다가 11월 5일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상황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국내외 투자자들이 트럼프에게 소위 줄을 댈 수 있을 거란 기대로 토큰을 사모으기 시작한 겁니다. 목표한 판매 금액의 2배 가까운 5억 5천만 달러어치 토큰이 팔렸는데, 미국보다도 싱가포르나 이스라엘, 한국, 아랍에미리트 등 해외에서 투자자들이 몰렸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이때 트럼프한테 줄을 대려는 부자들이 만약에 저한테 컨설팅을 의뢰했다면 저는 이 암호화폐를 사라고 조언했을까, 이런 고민을 혼자서 해봤습니다. 꽤 많은 돈이 들겠지만 그래도 대통령한테 직접 민원을 넣을 수 있는 소위 직통 창구로 가는 어떤 지름길을 소개해 줄 수 있었겠다 싶기도 하면서, 또 윤리적으로 심지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소지가 많으니 위험하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거들떠보지도 말라라고 조언을 했을 것 같기도 하고, 지금도 이제 판단이 잘 서지는 않는데 다행이라면 다행히도 그런 컨설팅을 아메리카노에 의뢰하신 부자분은 적어도 없었던 덕분에 윤리적인 딜레마에 빠지는 일은 없긴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어쨌든 이 WLFI 토큰, 그러니까 월드 리버트 파이낸셜 토큰은 거래 내역이 블록체인에 저장되는 암호화폐죠. 그러다 보니 이제 긴 숫자와 문자의 조합으로 된 지갑 주소까지는 공개돼 있어요. 블록체인 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지갑의 주인, 그러니까 즉 돈을 내고 이 토큰을 산 사람이 실제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뉴욕타임스 그 탐사보도팀 기자들은 블록체인 분석업체에 의뢰해서 이 5억 5천만 달러어치 토큰을 산 지갑 주소 8만 5천여 개를 전수 분석했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연락을 취해서 이 취재를 한 거죠. 그래서 왜 트럼프의 암호화폐, 왜 뭔지도 잘 이해하기 어려운 이 거버넌스 토큰에 투자를 했는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크게 세 분류로 나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선 트럼프가 암호화폐로 돈을 벌 작정을 했다면 권력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자기가 손해보는 일을 하지는 않을 테니 여기에 편승해서 나도 돈을 좀 벌어야겠다라고 생각한,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순수 투자 목적으로 토큰을 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히 암호화폐 관련 규제를 대거 철폐하겠다고 이미 공약을 내건 트럼프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트럼프를 지지하는 의미에서 암호화폐 지지자들도 꽤 많이 이 토큰을 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기존에 앞서 특히 바이든 행정부 때 증권법 위반 혐의로 증권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이거나 벌금을 부과해서 난처하던 차에 트럼프 행정부가 암호화폐 규제를 대폭 철회 또는 완화하면서 자신도 처벌을 면하게 되리라는 기대에 이 거버넌스 토큰을 산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세 번째의 대표적인 예가 암호화폐 사업가 저스틴 선이라는 사람입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2023년 3월에 저스틴 선과 그가 소유한 트론 재단, 비트토렌트 재단 등을 증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미등록 증권 판매, 시장 조작, 워시 트레이딩 등의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었는데, 저스틴 선은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정책을 지지한다며 두 차례에 걸쳐 7,500만 달러어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토큰을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후에 트럼프 행정부의 증권거래위원회가 법원에 저스틴 선에 대한 재판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소 자체를 취하한 건 아니고 토큰 투자가 대가성 뇌물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기는 하지만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측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 일가의 금고에 직접 돈을 채워넣고 자신에 대한 금융당국의 수사를 무마할 수 있다면 이는 전형적인 이해상충, 대가성 뇌물수수, 부정부패의 상징적인 사례로 기록될 겁니다. 한편 토큰을 팔아서 모은 돈으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비트코인이나 이더 등 주요 암호화폐를 샀습니다. 은행 차원에서 암호화폐 준비금을 마련한 건데, 이번에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암호화폐를 잔뜩 사들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이 문제가 됐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왜 금이나 달러 또 원유를 비축하는 것처럼 암호화폐 준비금, 암호화폐 비축분을 이제 전략자산으로 마련하겠다면서 비트코인과 함께 이더도 준비금의 중추 역할을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나온 직후에 이더 가격은 13%나 급등합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토큰을 판 돈으로 사들인 이더의 가치도 무려
$3,300만 달러나 올랐습니다. 블록체인 상에서 이제 모든 거래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거래 기록만 보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이더 값이 오른 뒤에도 암호화폐를 바로 팔아서 이익을 실현하지는 않았지만 암호화폐 일부는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플랫폼으로 옮겨두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더를 거기서 몰래 팔았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족 명의로 암호화폐 은행 사업을 벌인 다음 시작한 다음 암호화폐 가격을 요동치게 만들 법한 발언을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서 거리낌 없이 막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코인 이야기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래도 하지 않을 수 없는 코인 이야기가 이제 2개 더 있습니다. 우선 스테이블 코인이란 게 있는데 이 사업에도 이제 트럼프 아들들이 뛰어들었기 때문에 좀 알아보면요. 자, 대부분 암호화폐는 가치가 매우 불안정하게 널을 뛰는 자산이죠. 그래서 이 암호화폐를 직접 이용해서 거래, 투자를 할 때는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화폐의 일종이긴 한데 이름처럼 그 가치가 개당 1달러, 한 개에 1달러로 딱 고정되어 있는 게 그래서 안정적인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를 거래할 때 이제 현금의 디지털 대체제로 쓸 수 있는 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인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성공적으로 발행된다면 시장에서 인정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생긴다면 암호화폐 보급률과 이용률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이제 구조를 생각해 보면 이 발행자가 투자자들로부터 예치금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 주는 식인데 투자자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암호화폐를 쉽고 빠르게 거래하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는 투자자들한테 받은 예치금을 운용해서 수익을 내는 이제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금융당국의 정식 허가를 받은 스테이블 코인 사업자는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준비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사업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그렇게 못했어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개당 1달러의 가치를 진정으로 유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준비금이 100% 현금이나 미국 국채 같은 안전자산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예치금을 맡겼던 모든 고객이 만약에 일시에 스테이블 코인을 전부 다 돈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할 때를 상정해보죠. 그때 이 주문을 다 처리할 수 있어야만 안정적인 어떤 부도가 나도 피해가 이제 시장 전반으로 번지지 않을 그런 스테이블 코인 사업자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상대적으로 위험한 기업체나 암호화폐 등으로 준비금 일부를 구성하고 있었고 여기에 준비금의 규모나 운용 방식에 대한 규제 자체가 전무한 상황이라서 시쳇말로 정말 사기가 판을 쳤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큰 규모의 스테이블 코인 시험이었던 테더만 해도 그 준비금 구성이 불투명했고 끝내 준비금을 100% 안전자산으로 구성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증권거래위원회에 벌금을 냈습니다. 또 준비금 대신에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운용할 수 있다고 광고하면서 그런 실험을 해온 회사가 있죠. 우리도 잘 아는 테라. 그 권도영 씨의 그 테라의 경우가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어땠을지 몰라도 현실에서는 테라가 어땠는지 다 알고 있죠. 거대한 사기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권거래위원회와 연준은 스테이블 코인을 사실상 무허가 예금 사업으로 간주하고 기존의 은행과 비슷한 요건을 내걸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들이 시작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못했는데 믿는 구석이 따로 있었을까요? 있었죠. 준비금을 100% 안전자산으로 구성할 방법을 찾은 게 아니라 대통령, 아버지의 권력을 이용해서 규제당국의 손발을 묶어버리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증권거래위원회가 조사나 기소를 못하게 막는 수준을 넘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공화당 의회 지도부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말이 부탁이지 예비선거, 이 프라이머리 과정에서 자기 말 안 듣는 눈엣 가시 같은 의원들은 공화당 의원이라도 아주 쉽게 낙선시킬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을 고려하면 이 공천권의 힘을 고려하면
말이 부탁이지 뭐 명령에 가까운, 그래서 안 들어줄 수 없는 부탁이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트럼프한테 잘 보이고 싶은 의원들의 충성 경쟁이 벌어져서 하원과 상원에서 관련 법안이 곧바로 발의됐습니다. 물론 공화당이 다수당이라도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한다면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막을 수 있겠지만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사실상 별다른 규제를 받을 걱정 없이 계속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의 아들들은 또 바이낸스라는 그 암호화폐 거래소 있죠. 바이낸스의 전 CEO 자오창펑과 만나서 협업을 타진했다고 합니다. 자오창펑은 미국에서 미등록 증권을 판매하고 미등록 증권거래소를 운영한 증권법 위반 혐의로 5천만 달러를 벌금으로 냈고 자금 세탁 혐의로 4개월간 징역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부다비에 머물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사면을 받을 수 있다면 받고자 하는 이제 의지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런 자오창펑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 필요한 협력을 제공한 의향이 있어 보이고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사실상 국가가 공인한 첫 번째 최대 스테이블 코인 사업자가 된다면 이를 통해서 거둘 수 있는 수익은 밈코인이나 토큰을 팔아 올린 수익 정도는 정말 우스워 보일 만큼 엄청난 수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오늘 나온 기사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채굴업체 인 아메리칸 비트코인이라는 회사를 또 지난 3월에 트럼프 대통령의 차남인 에릭 트럼프가 차렸는데 이 회사가 나스닥에 상장된 이 그라이폰 디지털 마이닝이란 채굴 회사와 합병을 해서 우회 상장 방식으로 상장사가 된다고 합니다. 그 소식이 이제 오늘 발표가 됐는데 이번 합병으로 트럼프 그룹과 가문은 암호화폐 분야에서 더 탄탄한 어떤 입지를 구축하게 됐습니다. 정치와 금융을 결합한 사업 모델을 가히 브레이크 없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규제 당국은 또 이미 손발이 사실상 잘려나가 있기 때문에 이해상충을 무시한 부정부패가 어디까지 진행될지 우려가 계속 커지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사업가이자 개인 트럼프와 대통령이자 공인인 트럼프가 거리를 두기는커녕 한 몸이 되어 움직이면서 발생한 심각한 이해상충 문제들에 관해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프린스턴에서 온 편지를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피드백은 저희 이메일 주소 알고 계시죠? americano2020 americaKNOW2020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늘 바로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번 에피소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